처남 태수는 술기운에 휘청이며 믿기지 않게도 민재 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장애인이면 좀 조용히 살아야지. 뭐가 잘났다고 자꾸 이 집에 오는 거야? 순간 장모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땅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요. 박민재 씨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끝이 젖은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걷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익숙하게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불편한 몸일지 몰라도 민재 씨에게 그 길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선영 씨의 친정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속에선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이 늘 깔려 있었지요. 선영 씨는 거듭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라 말했지만 민재 씨는 그 말이 위로보단 조심스러운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자 그는 잠시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 향기에 미묘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한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다녀오자. 별일 없으면 됐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가 집 대문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큰 처남 이태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어요, 매형? 그 말 속엔 환영의 기색보단 형식적인 인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 민재 씨가 미소로 답했지만 상대의 시선은 이미 그의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매형, 아직도 목발 쓰세요? 수술은 더 안 해봤어요? 그 말투엔 걱정보단 불쑥 튀어나온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오빠 밥 준비됐어? 됐지. 엄마가 손님 온다며 아침부터 분주하셨어.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민재 씨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나? 어서 와. 몸은 좀 괜찮고?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민재 씨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제나 신세만 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맙지. 장모의 말끝엔 늘 하지만이 숨어 있었지요. 장인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는가? 일은 요즘 잘 다니고? 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 뭐든 열심히 하면 되지.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안쪽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가 조심스레 옆자리에 앉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 씨는 수저를 들며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매형, 운전은 가능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능한 날은 직접 출근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단하네. 솔직히 난 매형 같은 처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말에 장모가 태수야 하고 제지했지만 이미 공기는 굳어버렸습니다. 민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웃음 뒤엔 깊은 상처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손등 위로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둘째 처남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매형, 오랜만이에요. 다리는 좀 괜찮아요? 응, 고마워. 재활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불편하죠? 세상 살기 참 각박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의 말투에는 연민보다 거리를 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모든 게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지요.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장모가 TV를 켜자 뉴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라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박성진 청장의 단단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엄하더라.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대. 장인의 말에 모두가 TV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 씨는 그저 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님도 경찰청에 계셨다면서요? 선영이 슬쩍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선영아, 내 아버지랑 잠깐 나 좀 보자.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 남은 셋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형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뭐, 누나가 좋다니까 그게 제일이죠. 그 말의 끝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좀 불편했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속상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목발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인내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재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지만 어쩌면 아직은 남일지도 모르겠군. 그의 발끝은 여전히 젖은 아스팔트를 톡톡 두드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불편한 발걸음이 곧 세상을 뒤집을 첫걸음이 될 줄은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도 처가의 분위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늘 얇고 가벼웠습니다. 표면적인 인사와 말씨, 식탁의 예절은 깔끔했지만 마음의 온도는 차가웠지요. 그 집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체면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듯한 집이었습니다. 큰 처남 이태수는 늘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현장 하나 따내면 몇 억은 기본이에요. 매형은 회사 다닌다면서요? 월급은 한 300쯤 되나?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엔 가르침이 아니라 비교가 담겨 있었지요. 민재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저도 배우는 중이라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도 뭐 꾸준히 버는 게 어디예요. 사람은 벌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 말에 장인은 그만 좀 해라 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작은 처남 태호는 늘 허세가 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집에 얹혀 살았지만 말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매형,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게 최고예요. 그래도 장애가 있으면 취직이 쉽지 않죠? 아, 죄송.
그냥 궁금해서요. 그의 말 한마디마다 선영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민재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불편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사람이니까요. 그의 짧은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자존심과 고요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찰청 내부 개혁안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세상도 참 험하다. 경찰이 이래서야 원. 그의 중얼거림의 태수는 매형은 경찰청 쪽은 아니시죠? 하며 웃었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그 말에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누나 말 들어보니 공무원 쪽이라던데요? 그건 오래전 이야기예요. 민재 씨는 조용히 대답하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작게 말해도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에겐 그 침묵마저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남보이는 삶을 지켜봤던 그녀는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지요. 사는 게 뭐냐? 남 눈치 보며 사는 거지. 그 한마디가 평생 그 집안의 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보다 포장된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사랑한다 말할 때도 언제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대화 대신 비교를 나눴습니다. 요즘 우리 조카는 의대 들어갔대. 어머, 대단하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은 어디 가서 체면 안 구겨지지. 그 말에 모두들 피식 웃었지만 민재 씨의 표정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체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민재 말이 맞지. 하고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매영, 요즘은 이상이 밥 먹여주나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에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모르면 고생하지. 그 순간 선영 씨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 씨는 그 말들을 모두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럴 수도 있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그저 불쌍한 존재로만 보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그에게 착한 사람이라 했고 장모는 불쌍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가족이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또 오빠들이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당신이 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난 너무 화가 나요.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창가를 울렸습니다. 민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언제나 같아요. 깨끗하게 씻어내주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변하네요. 그의 혼잣말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 그는 묵묵히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의 인내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엔 폭풍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곧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장모의 6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대문 앞엔 축하 화환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쪽엔 이미 오래된 균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선물로 준비한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목발을 짚은 손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민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조심해라, 미끄럽다. 장모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시선은 잠시 그의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미세한 눈빛의 흔들림을 민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처남 이태수 부부, 작은 처남 태호, 친척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각종 전이 그득했고 생신상을 중심으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민재 씨, 자리 여기에요. 앉으세요. 태호의 아내가 손짓했지만 그 말 속엔 어딘가 피곤한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발을 벽 쪽에 세워두는 순간 누군가의 눈길이 그것을 훑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잔치 다 하는구나. 장모의 웃음소리 뒤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국을 덜다 그만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살짝 흘러내려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태수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매형, 이런 데선 좀 조심하셔야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의 감각이 좀 둔해서요. 민재 씨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입가엔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날은 좀 신경 써야죠.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에 식탁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장인은 웃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됐어, 됐어. 사람이 실수도 하지. 민재,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형, 이번엔 차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차는 요즘 잘 안 몰아요. 아, 그래요? 뭐 불편하시니까요. 그 말에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장모가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흐름은 깨졌습니다. 장인은 잔을 들어 올리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 다들 건배하자.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자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민재 씨의 잔은 조금 늦게 닿았습니다. 음식이 오가던 중 태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매형, 요즘 일은 좀 있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장애인 고용 의무로 사람 뽑는 데가 있는데. 그 말이 끝나자 선영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뜻이지. 일자리 도움 되라고 한 거잖아. 그만해.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잖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뭘 그래? 농담인데. 매형도 웃자고 한 말이지? 민재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지만
입술 끝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수치심이 섞인 참된 인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 조카들이 장난을 치자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그만. 어른들 식사 중이야. 그때 민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 물티슈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목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접시 하나가 깨졌습니다. 아이고 또. 태호의 입에서 한숨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얼른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모두의 시선은 민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괜찮아요, 매형.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태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 씨는 조용히 초를 끄고 박수를 함께 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족이 아니라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봄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장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다. 다들 수고했다. 그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민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먼저 인사드릴게요.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그래. 들어가라. 조심하고. 선영 씨가 그 뒤를 따르며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태수의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누나도 참 힘들겠다. 저런 매형 두고. 그 말에 선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민재 씨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무거웠고 그 무게는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생일 축하 노래가 오히려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 너무했죠. 오빠들이. 괜찮아. 사람은 언젠가 자기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금은 마침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장모의 생신잔치가 끝나고 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안에는 잔치 뒤에 피곤함이 남아 있었고 술 기운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비워지지 않은 술잔이 몇 개, 과일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민재 씨는 선영 씨와 함께 설거지를 도우려다 장모의 만류에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됐어, 민재야. 피곤할 텐데 그만 쉬어. 다리도 아플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됐다니까. 내가 앉아있으면 다 불편해해. 그 말은 무심한 듯 흘러나왔지만 그의 가슴에는 작게 금이 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큰 처남 태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 진짜 술맛 좋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섞여 컸습니다. 장모가 그만 마셔라. 애들 다 자는데라고 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오늘 같은 날 술 마셔야죠. 매형도 한잔 하시죠? 민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콜라라도 한잔해요. 그래야 가족이지. 태수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그 눈빛엔 짙은 오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매형은 술 못하니까 재미없어. 우리 집 분위기랑은 안 맞아요.
그 말에 장인은 눈을 흘겼습니다. 너희들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좋지. 아버지, 매형이 조용한 게 아니라 낯가려서 그런 거예요. 맨날 말도 안 하고 대화가 없어.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재 씨는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조용히 듣는 게 좋을 때도 있지요. 뭐, 말은 멋있게 하네. 그래도 장애 있으면 세상 살기 빡세죠? 그 말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선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현실 얘기잖아. 매형도 알잖아. 몸 불편하면 일도, 인간관계도 다 어렵잖아. 지금 술김에 하는 말이야? 그만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태수의 눈빛이 번쩍였고 장모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재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매형, 나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요. 누나가 고생 많잖아. 매형이 뭐라도 도와줄 수 있나? 몸도 불편한데 버리는 쥐꼬리만 할 거고. 그 말에 장인은 탁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수, 그 입 닫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는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알잖아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런 사위 데리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순간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만 좀 하라니까. 너도 웃기다. 내가 선택했다며. 근데 솔직히 말해봐. 후회되지? 그 말이 끝나자 민재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발이 바닥을 찍으며 또각,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하시죠. 너무 늦었어요.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요, 매형?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는 취기에 휘청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민재 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장애인이면 좀 조용히 살아야지. 뭘 잘났다고 나가. 순간 장모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태수야, 미쳤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모려 엄마. 이 집 망신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민재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수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진 냉정한 침묵이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그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집어들고 다시 천천히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선영 씨가 울먹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여보, 그냥 있어요. 그는 짧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장모는 눈물을 닦으며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엄마도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집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이 먼저지. 그래요, 사람은 먼저죠.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장모는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은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이에요?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장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들 그만해라. 내일 얘기하자. 그러나 그 내일은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모욕으로 던진 한마디 한마디는 다음 날 아침 상상할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간 민재 씨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얼굴 위로 비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은 손이 젖어 있었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이제 됐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날 밤 서울의 어딘가 경찰청 청사 안회의실의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처리 지시 내리시겠습니까? 박성진 청장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직자는 법대로, 가족은 예의대로. 하지만 인간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법이 판단하지.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청장님,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 그 집안, 내 아들을 모욕한 대가를 알게 해줘라. 그 밤은 길고 고요했고 비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 그 집의 운명은 이미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봄비는 이미 그쳤지만 흙냄새와 젖은 나무의 향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박민재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발 끝이 젖은 아스팔트를 두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집을 나와 걷는 길 그에게는 익숙한 외로움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평생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참는 것도 용기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참음이 꼭 미덕만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는 묵직했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지만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그 짧은 물음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늘 조금 힘든 말을 들었어요. 누가 그랬냐? 그냥 가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이? 그 한 단어가 청장의 목소리를 낮게 울리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많이 참았지? 네. 그동안 참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네, 오늘은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결심이 되어 말을 맺었습니다. 민재야, 그만 참아도 된다. 아버지, 넌 나보다 더 강한 놈이다. 하지만 세상이 누군가의 인내를 짓밟을 땐 그건 교육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하지.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쇳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복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알게 해주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 복수는 내가 할 게 아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여주는 일은 정이지. 그 말에 민재 씨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트럭의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공원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픈 다리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 속에서 묘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제 세상이 대신 말해줄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청 본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고 안쪽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장님, 야간 보고 준비됐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박성진 청장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이 단정했고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그리고 그의 아들들, 최근 사업 관련 자료 모두 확보됐나? 예, 청장님. 건설 하청 비리, 불법 도박, 허가 위반까지 전부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팀은 준비시켜라. 내일 오전 8시 동시에 진행한다. 청장님, 혹시 사적인 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적인 분노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대로 할 뿐이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엔 한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은 아들 민재.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 아들은 세상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한편 공원 벤치에 앉은 민재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목발을 짚고 걸었습니다. 이젠 내 발로 걸어야지.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요한 결심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 곳곳의 사무실에서 서류들이 정리됐습니다. 건설업체 태수건설 내부 비자금 계좌 확보, 이태호 명의 계좌 불법 입금 내역 확인, 이만수 상점 위생법 위반 및 허가 불법 전대. 서류가 하나씩 덮일 때마다 청장의 손끝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새벽 3시 민재 씨의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잘 자고 있냐? 네, 아버지. 내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냥 평소처럼 있어라. 무슨 일 하실 건데요? 그냥 내가 모욕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엔 벼락보다 강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길고도 긴 어둠을 밀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답할 차례군요.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새도 도시의 소음도 모두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가 그렇게 고개 숙이며 떠났던 그 처가의 대문 앞에 검은색 차량 행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은 그러나 곧 그 집안의 마지막 평온이 되었습니다. 이만수의 집 앞 골목길로 검은색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엔진 소리는 낮게 깔렸고 차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절도 있는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주소 맞습니까? 예, 청장님 도착하십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고 동시에 무전기에서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래요? 글쎄요, 무슨 수사인가 봐요.
경찰차가 저렇게 많네. 순식간에 동네는 웅성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상황을 몰랐습니다. 장모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고 장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태수는 소파에 늘어진 채 숙취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태호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장모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면담이 필요합니다. 장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청? 순간 거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간부 몇 명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정했고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되십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이죠? 잠시만요. 청장님 들어오십니다. 청장님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깥에서 낮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정제된 걸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관에 선 인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성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화면에서 보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청장님, 이런 곳엔 어쩐 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장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목발을 짚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재 씨였습니다. 순간 집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말없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장모의 손에 들린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태수는 눈이 커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영아니, 형님 설마. 그래, 내 아들이다. 박성진 청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바라보듯이 아니라 사건의 관계자들을 보는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술김에 누군가는 실수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모욕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그게 청장님, 그게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민재가 이런 분의 아들인 줄은. 그게 문제입니다. 청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신분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먼저였어야지요. 그 말에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미로서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울며 고개를 숙였지만 청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사관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만수 씨, 최근 사업체의 허가 관련 조사건입니다. 이태수 씨, 건설 하청 비리 혐의로 내사 중입니다. 이태호 씨, 불법 온라인 도박 계좌 관련 확인건 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후엔 체면으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청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냉철한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가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녀의 울음에 청장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재는 이미 많이 무너졌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닌 체면에 무너진 거야. 이젠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그 말에 민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아니, 내가 괜찮을 이유가 없어. 너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매형, 아니 민재 형님. 제가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청장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술은 진심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다. 그의 짧은 한마디는 태수의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태호 역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청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 웃은 것뿐이에요. 웃음도 죄가 될 때가 있다. 그 순간 민재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배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청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그들도 배워야겠지. 사람의 무게를. 그날 오전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창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저 집이 그렇게 잘 나가더니 경찰이 왔대. 사위가 경찰총장 아들이었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홀로 남은 장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는 흐느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재 씨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진 청장은 차에 오르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이제 너의 세상은 다시 시작이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집 앞에 남은 건 흩어진 체면의 잔해와 한 남자의 조용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복수의 소리가 아니라 정의가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사람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체면은 먼지처럼 흩어졌고 돈과 권위로 포장된 말들은 아무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태수건설 하청 비리 및 허가 로비 혐의로 경찰 조사. 불법 도박 조직 연루 의혹 이태호 씨 자택 압수수색. 이만수 씨 상가 불법 전대 및 세금 포탈 의혹 확인. 자막이 화면을 덮자 동네 사람들은 TV 앞에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집 아니야? 어제 경찰차 들락거리던? 맞대. 사위가 경찰청장 아들이라던데.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살더니 결국 정의가 도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이만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부여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옆에서 장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일이에요. 그녀의 울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그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믿었던 체면이라는 벽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큰아들 이태수는 경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명의로 된 계좌 내역과 거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거래 내역
다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수사관이 차분히 말했다. 대표 이름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도 대표가 집니다.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장애인이 어디서 깝쳐? 그 한마디가 이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째 태호는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계좌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건 친구가 제 계좌 빌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사실을 말하죠.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경멸의 말들이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재 씨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술렁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대리님, 그 뉴스 혹시 그 집 이야기 아닌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지요. 세상은 각자 판단하니까요. 그의 표정엔 여유와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걸음으로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성진 청장이 간단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공정거래법 및 건설비리 관련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 말은 기자들의 펜 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청장님, 피의자 중 한 명이 청장님의 사위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청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정의를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자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처가집은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방 안에 틀어박혔고 태수는 술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무시했어. 그게 죄였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장모의 말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곱게 다려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체면이 뭔 소용이야. 사람 앞에 사람이었지.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문 앞에는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발을 짚은 손이 차분했습니다. 장모가 문을 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죠? 내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태수가 휘청이며 나왔습니다. 매영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은 술이 과했어요. 정말 후회합니다. 민재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 대신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습니다. 그래도 후회했다면 됐어요. 그게 사람답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에 태수의 무릎이 다시 꿇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민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판단한 겁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도심의 불빛이 고요히 번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오늘은 잘 지냈느냐?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 내가 더 큰 어른이 됐구나. 민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그게 복수보다 무서운 거다.
마음의 평화.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시간은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로,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다시 시작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대신 내려주는 상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에 늘 서 있던 고급 승용차는 사라졌고 대신 우편함에는 고지서와 통지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체면 있는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요. 그 말은 칼보다 아팠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라는 명함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이 남았고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사람의 무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체면을 세워줄 순 있어도 사람을 세워주진 못한다는 걸. 둘째 태호는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 도박 계좌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이웃이 피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굴 그렇게 무시했더라.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매형을 향해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세상살이 힘들죠? 그 말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장모는 부엌 한켠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들렀습니다. 목사님이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흉은 안 봐야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눈물이 성경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허가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살았지.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영수증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지만 이젠 그 속삭임이 그 집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어느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한편 박민재 씨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웃었고 회사 후배에게는 늘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 그 일 이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예, 사람은 결국 자기가 쌓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여준 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미소는 차분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모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지? 그냥 밥 좀 해왔어. 민재 씨는 놀라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편하잖니. 이제야 너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생긴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민재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아들 노릇 좀 하겠습니다. 그 대화에 눈시울이 붉어진 건 두 사람 모두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는 돌아가기 전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민재야, 내 어머니, 그날 너한테 했던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도 넌 웃었지. 그게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 가까워야 하는 거라는 걸요. 그 말에 장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그날 밤 민재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아직은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웃음은 이제 진심이 되었고 그 웃음 속엔 용서와 평화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공사장 인부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땀으로 먹고 산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깨끗하잖아요. 그게 전엔 몰랐던 맛이야.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오만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목발을 짚은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삼촌, 나도 다리 아파요. 태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이 미안해. 이제는 아픈 사람 보면 도와줄게. 그날 그의 마음에도 작은 봄이 피었습니다. 이만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받지만 곧 평범한 노인으로 섞였습니다. 요즘은 그냥 사람 사는 게 좋네. 그가 웃으며 말하자 옆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값진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오래된 체면의 옷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올려졌습니다.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이만수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우리 집을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아버님, 저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줬잖아요. 진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식탁 위에는 부끄러움 대신 감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의 벽에는 더 이상 고급 그림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사진 한 장이 새로 걸렸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싼 웃는 얼굴들, 그 속에는 권위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용서와 다시 시작하려는 진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진 자리엔 초록빛 잎사귀가 짙게 번졌고 박민재 씨의 삶은 여느 때처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늘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의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끝없는 미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받은 모욕 앞에서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평생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재 씨는 퇴근 후 평소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부엌 불빛이 은은히 새어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엔 밥 2그릇이 놓여 있었고 선영 씨가 손으로 국을 덜다 멈춘 채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당신이 더 미안해서요. 왜 미안하죠? 당신이 당했던 그 모든 걸 옆에서 보면서도 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민재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당신은 충분히 내 편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맞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오빠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죠. 가족이니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건 변명이에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민재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바꾸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시간이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선영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친정에 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한때 화려했던 흔적은 희미했습니다. 장모는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왔구나, 선영아.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잘 있지?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 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깨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태수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태호는 복지센터에서 봉사 중이야. 그래도 이제 좀 달라졌더라.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날 저도 무서웠어요. 내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남편이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만수는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 배웠다. 사람의 가치는 체면이 아니라 품격이란 걸. 그 말에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정의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품격으로 세상을 바꿨고 그녀는 그 품격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내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어요? 응. 부모님 뵙고 왔어요. 그랬군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때 침묵했는지. 그래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죠. 나까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참은 거였어요. 그 말에 민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참을 줄 알 때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장애인 복지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재 씨는 아이들의 목발을 조정해주며 웃었고 선영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촌, 다리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젠 다 익숙해졌거든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저녁 무렵 재단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선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하죠? 그럼요.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럼 나도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복수예요. 미움을 이겨낸 가장 품격 있는 복수.
민재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견뎌낸 이유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지는 오후 골목 끝 작은 슈퍼 앞 의자에 이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담배는 반쯤 타다 만 채로 남았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보다 자신의 지난 말들이 더 크게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있잖아.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체면은 껍질일 뿐 속이 썩으면 결국 부서지고 마는 것을. 그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던 손버릇이 남아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잠시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곤 했습니다. 이 문은 참 많이도 열었다 닫았는데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집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만수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에이, 뭐 다 내 탓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깨닫는 게 늦으면 그게 더 큰 벌이지. 그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남한테 가르치려 들지 말고 먼저 나부터 배웠어야 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결혼 초기에 보냈던 인사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사위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려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벽을 쳤구나.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다음 날 이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차례다. 손에는 조그만 과일 상자를 들고 천천히 민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거실에 앉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다 정리했지. 이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그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이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그날 일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우리 집 문을 나가던 그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떠나질 않더라. 그때도 나는 체면 타령만 했지. 그게 사람을 죽이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 딸보다 내 자존심을 택했더라. 그게 아비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재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한참을 숨 고르더니 너는 나한테 벌을 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지. 그게 더 무서웠다. 침묵이란 게 그렇게 큰 벌일 줄 몰랐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하면 염치 없지. 그냥 내가 내 사위여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 말에 민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배웠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할 용기 아닐까요?
그래, 맞다. 난 그 용기가 늦었지. 하지만 늦게라도 배우면 다행이지 뭐. 그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이젠 뭐 남은 날은 조용히 살 거야. 체면 따위는 벗어던졌어. 이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게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편한 사람. 민재 씨의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더라.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 게 제일 큰 복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영 씨가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선영아. 내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었을 거야. 가장 가까이서 다 봤잖아. 그 말에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 앞에 섰습니다. 나 이제야 안다. 사람의 진짜 체면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아버님, 너는 나보다 훨씬 어른이다. 내가 우리 집을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줬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민재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개 드세요, 아버님.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잖아요. 그래, 다시 가족.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이만수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리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구나. 그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에는 봄의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나무 끝에는 연두빛 새잎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박성진 청장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목발이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재 씨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예전의 그 불편함 대신 이제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청장이 먼저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바람이 좋지? 예, 요즘은 이 바람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듯 고요한 시간 속에서 바람과 햇살만이 흘렀습니다. 청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나냐? 유치원 발표회에서 넘어졌던 날. 민재 씨는 웃었습니다. 그때요? 기억나죠? 다리가 아팠는데도 끝까지 춤췄잖아요. 그래. 그날 내가 울지도 않고 끝까지 무대를 마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난 알았어. 이 녀석은 강한 놈이구나. 그 말에 민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전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지. 청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평생 정의를 말하며 살아왔지. 부정부패, 불법, 그런 것들은 단호했어. 하지만 정작 내 아들이 세상에서 모욕받을 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숨기며 살아야 했다는 게 말이다. 아버지가 절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기 전에 제 이름으로 살라고요. 그 말에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게 내가 원한 길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진짜로 걸을 줄은 몰랐다. 청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이번 일로 나보다 더 큰 어른이 됐다. 나는 법으로 정의를 세웠지만 너는 마음으로 정의를 보여줬어. 민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게 바로 복수보다 더 큰 복수지. 품격으로 이긴 사람, 그건 세상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청장은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새 한 마리가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청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목발을 잡았습니다. 이젠 이거 곧 내려놓을 수 있겠지? 예.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젠 제 다리로, 제 삶으로 서보려 합니다. 그래. 그게 진짜 강한 거다. 청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세상이란 게 말이지. 힘센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걸 너한테 다시 배웠다. 아버지도 저한테 늘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의 말에 청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넌 나보다 잘 배웠어. 민재 씨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청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다. 이제 내 다리가 아니라 내 의지로 걷는구나. 예, 이제 제 길이니까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청장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좀 사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경찰이자 진짜 사람이야. 잠시 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었지만 나뭇가지 끝에 남은 한 송이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청장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저 꽃 같구나. 질 때가 돼야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지. 그 말에 민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그렇게 피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공원을 물들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민재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짧은 대화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녹아들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고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되새기며 살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통해 새로 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신문 일면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전 경찰청장 아들, 장애인 복지재단 설립. 사진 속 박민재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선영 씨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나눔의 시작. 그 아래 짧은 인터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생깁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더라. 그래도 복수하지 않고 저렇게 산다니 참 대단하네. 복수보다 무섭다.
사람다운 복수지.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민재 씨의 이름은 차가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의 시작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민재 씨는 단상에 올라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상처를 준 세상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미소에는 분노 대신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미움을 품었지만 그 미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함성이 아니라 공감의 울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큰 처남 이태수였습니다. 예전의 호화로운 양복 대신 작업복 차림의 손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형, 아니 형님,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 반갑네요. 요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으로 일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형님이 말했던 거 이제 알겠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땀이더라고요. 민재 씨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네요. 이젠 사람 냄새 나는 일 잘하고 계시네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예전의 모든 앙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뒤 둘째 태호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형, 저 이제 여기가 제 일터예요. 그래요? 반갑네요.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가끔은 저한테도 웃어주고요. 그 말에 민재 씨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하는 거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 됐어요. 그 말에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한켠 장모와 장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장모는 손을 모은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재 씨가 다가가자 이만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참 잘했다. 이제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됐구나. 아버님, 전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이지. 내가 평생 잃고 살던 길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장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내가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체면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는 그 체면 대신 서로의 마음만 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장모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엔 용서와 감사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 씨는 집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이 흔들렸고 하늘엔 달빛이 고요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네요. 그 말에 선영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아직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젠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야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신문 봤다. 잘했더라. 감사합니다. 그래, 넌 나보다 훨씬 큰 경찰이 됐다. 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으니까. 그 말에 민재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정의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전화기 너머로 잔잔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의 스승이구나.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그 불빛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의 말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가 지나온 길을 축복하듯 조용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재단 앞 현판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 세상을 바꾼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